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 수원 화성. 성곽의 구조, 기능이 동서양의 과학기술을 적용시켜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을 통해 원대한 꿈을 꾸었던 개혁군주 정조. 조선을 갖다 완전히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거대한 도시를 2년 10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실학 사상이 이 화성 건설에 적용되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선을 설계하기 위한 신도시 프로젝트 수원 화성. 과연 수원 화성이 담아내고자 했던 새로운 세상이란 어떤 모습이었을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 매주 일요일 수원 화성의 상징 행궁신풍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무예를 임금 앞에서 선보이는 장영영 군사들의 수의의식이다. 장영영은 조선 정조 9년 국왕의 호의를 전담하기 위해 창설한 금이부대로 그 당시 군사들의 훈련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장영영 군사들은 들으라. 장용영은 조선시대에 그 정조 시대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창설된 국왕 친위 부대인데요. 그 정조 대왕님께서는 화성행궁에 행차하시면 반드시 장용영 군사들의 수위 의식을 관할하셨습니다. 그 수위 의식은 철저한 경계 근무와 그 화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무예 훈련의 시범을 보이는 그런 것 위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장영영을 조선 최고의 군대로 만들고 싶어 했던 정조. 정조는 오래전부터 장영영 창설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당시 장영영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됐다. 정조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비밀에 붙였던 것일까? 당시 이제 정조가 즉위할 무렵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영조 52년 제위 기간 동안에 노론 세력들이 강력하게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했고 군영 역시 노론 세력의 어떤 그 지하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그 일부 소수 정치 세력에 밀착되어 있는 그 군영을 최대한 왕에게 충성하는 부대로 만들어 나가야 했던 것이죠. 조선 22대 왕 정조. 정조는 그 정치 세력이 포진해 있는 상황 속에서 즉위했다. 자신의 안위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열악한 여건이었다. 정조는 이런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전담 호위 부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장용영이다. 그리고 장용영을 통해 안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개혁 정치를 시작하고자 했다. 그래서 장용영의 중심을 수원 화성에 배치했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꿈꾸던 개혁의 상징이었다. 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성곽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친위 도시를 만들어서 새로운 본인에 맞는 개혁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화성 건설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원성은 원래 흙으로 지어진 단순한 읍성이었지만 정조가 성곽을 새롭게 세우면서 이후 화성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화성은 성곽의 이름이며 도시의 이름이다. 정조 18년인 1794년에 성을 쌓기 시작해 2년 10개월 만에 완성했다. 수원 화성은 보통의 성과는 그 기능부터 달랐다. 유럽과 일본의 고대 성들과 수원 화성을 비교해보면
외국의 성들은 대부분 비상시 피난처나 요새의 역할을 했다. 또한 왕이나 영주의 저택으로 생활 주거지 역할로 지어졌다. 하지만 수원 화성은 왕을 위한 행궁, 관아, 그리고 백성들의 집과 시장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진 성이었다. 우리 전통 성곽과 서양의 도시 개념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계획 도시였다. 화성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성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에 쌓은 읍성과 전쟁에 대비하여 건설한 산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하지만 화성은 읍성과 산성을 모두 갖춘 성곽도시였다. 즉 생활 공간이면서 적군을 상대로 전쟁도 치를 수 있었다. 수원 화성은 전체 길이 5.7km의 성벽과 이 성벽에 부수된 여러 가지 형태의 방어시설 4개의 출입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중앙에 행궁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밖에 48개의 시설물이 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축성할 당시 화려하게 아름답게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당부했다. 따라서 오늘날 수원 화성은 자연 속에 스며든 조화로운 한국 건축의 미학을 선보임과 동시에 동양 건축사의 백미로 손꼽힌다. 성에 필요한 방어시설로 옹성, 포로, 공심돈 등을 만들었다. 군사 5천여 명이 성을 지키게 했고 용인, 난산 등 인근 2만여 군사와 연합해 수도 서울의 남쪽 방어기지로 역할을 하게 했다. 특히 화살과 돌을 앞세우던 전쟁이 조총과 화포의 대결로 바뀐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화포를 주무기로 하는 공용화기 사용의 방어 구조 등은 당시 다른 성곽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정조는 화성을 짓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그러나 정치적 입지가 약한 정조의 신도시 건설을 기득권층이 반길 리 없었다. 시시탐탐 정조를 왕좌에서 끌어내리려 했던 노론 세력은 왕권 강화를 견제했다. 정조는 화성 건설에 있어 이들을 설득시킬 명분이 필요했다. 정조가 내세웠던 가장 큰 명분이 효였거든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보다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효를 다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니까 당시 그 유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효순사상인데 바로 효하고 충으로 연결되는 시대에서 정조가 이렇게 내세웠던 효의 명분을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죠. 그래서 정조는 그 명분을 통해서 아버지 묘소를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이제 화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융릉.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합장릉이다. 정조의 정치적 입지가 약했던 이유는 바로 죄인의 아들이었다는 점이 크다. 따라서 정조는 제위 13년이 되던 해 지금의 서울시립대 뒷산에 초라하게 있던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했다. 또한 당시 수원 도어부를 화성 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화성이란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효를 다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원 화성 건설을 추진했다. 정조가 이제 즉위했을 때 어떤 그 사도세자가 결국 죄인의 그 신분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의 아들이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했죠. 부친에 대한 추승, 그것은 곧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길이고 그 죄인의 아들이다라는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심 이런 것들을 화성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조선을 갖다 완전히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효를 실천하면서 개혁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어줄 신도시 수원화성. 그렇다면 정조는 신도시 입지 지역으로 왜 하필 수원을 선택했던 것일까? 정조 시대 이전 한 130년 전에 방계유영원 선생이 수원의 읍지는 넓고 평평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조대왕께서는 이것을 알고 수원의 읍지를 넓고 평평한, 교통이 편리하고 물산이 집합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고요. 17세기의 실학자 유영원은 자신의 저서 반개수록에 수원을 읍지로 삼으면 번창할 거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조 대왕 또한 이를 공감하고 수원 팔달산 아래 신도시 수원화성을 건설한 것이다. 정조의 야심찬 포부를 안고 드디어 정조 제위 18년인 1794년 1월 수원화성이 착공을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공사는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수원화성은 2년 10개월 만에 완성됐다. 어찌된 영문이었을까? 그 답은 화성 건축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천재학자 정약용에게 있다. 정약용은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였다. 화성 건설에는 실학 정신이 매우 충만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화성 건설의 대표적인 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참여를 해서 거중기를 개발했다라든가 하는 실학 정신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자 중에서도 실학 사상을 이제 제기했던 이런 인물들도 재조명하면서 그들이 제시했던 아주 좋은 어떤 정책과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이 반영을 하면서 결국 이 실학 조선 후기에 만개한 어떤 실학 사상이 이 화성 건설에 적용되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 당시 정조는 이러한 실학 정신을 바탕으로 과학, 의학 등의 분야를 발전시켰고 더불어 실생활에 필요한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기술 문명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렇다면 정조의 뜻을 받든 정약용은 수원화성에 어떤 실학 정신을 담아냈을까? 수원화성박물관에는 화성과 관련된 유물 전시와 함께 화성 축조 전후 상황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수원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이곳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책이 있다. 수원화성 건축 과정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정조가 이제 화성 축성을 시작한 것은 1794년 1월이에요. 1794년 1월부터 96년 9월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의 전말을 후대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화성 성역의궤입니다. 그 성역의궤가 어느 정도 정확한 기록이냐면 공사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문의 주요 도면들, 그리고 축성 재료, 세부 도면, 그리고 어떠한 건축 도구를 이용했는가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 화성 성역의궤에는 각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못의 규격과 수량, 못의 단가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한 건물을 짓는데 몇 사람의 장인이 며칠을 일했는지까지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의궤에 실린 그림 중 눈길을 사로잡는 그림 하나가 있다. 바로 거중기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게 거중기인데요. 화성 성역의궤에는 이제 거중기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거중기를 보게 되면 거중기의 전체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이 거중기가 어떻게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지를 각 분도, 부분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는 의궤에 실린 그림을 토대로 거중기를 복원했다. 크기, 거중기를 만드는 재료, 작동 원리 등 모든 것이 의궤에 실린 그대로다.
거중기는 여러 개의 활차를 이용해 무거운 물체를 적은 힘으로 들어올리도록 고안한 장치다. 이 거중기를 발명해 화성 건축에 활용한 이 바로 정약용이었다. 정약용은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란 책에 실린 서양 기구를 참고해 거중기를 고안해냈다. 실제로 그 응용했던 그 기기도서를 보면 전혀 거중기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거기는 소위 말하는 치차, 지금 얘기하면 기어입니다. 기어의 응용 이런 것들이 있지 거중기 모습을 닮은 어떤 그런 형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기도설이 가지고 있는 서양의 어떤 과학 기술은 분명히 응용한 건 맞는데 거중기 자체는 좀 더 새로운 창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제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기도설을 응용한 건 맞지만 그 현실로 나타나는 이 거중기는 전혀 새로운 창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중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 정경성이 개발한 거중기라고 합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미니 거중기. 거중기라고 합니다. 예. 고영익 씨는 거중기의 원리와 효율성을 좀 더 쉽게 보여주기 위해 직접 모형을 만들어 박물관에 기증했다. 작동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석장에서 돌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제 밑에 수레가 들어가겠죠. 수레가 밑으로 들어가서 그 무게감이 있는 것들을 쉽게 수레에 싣거나 내려줄 때 사용됐던 것이 거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적으로는 그 음직도로래를 이용을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고정 도르래는 축이 고정돼 있어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반면 움직 도르래는 줄의 한쪽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이 힘을 주어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 따라서 움직 도르래는 힘의 작용점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힘을 절반으로 줄여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기 계양대에서 국기 내리고 올리기, 우물에서의 물깃기, 그리고 연필 깎기에서 손잡이를 돌리면 연필을 깎이는 원리가 모두 이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거중기 덕분에 화성을 건설하는 동안 인력을 아끼고 10년을 걸릴 공사를 2년 10개월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거중기로 무거운 물체를 수월하게 다루어서 사고율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화성 건설에 사용된 거중기는 모두 11대였는데 그 덕분에 작업 능률이 4-5배로 높아졌다고 한다. 고영익 씨는 거중기와 함께 의궤에 실린 또 하나의 기구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작은 모형으로 제작해 그 뛰어난 원리를 소개했다. 거중기와 함께 화성 건설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던 기구 바로 농로다. 이것 또한 정약용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물이었다. 고정도래를 이용해서 이제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갈고리나 줄을 매달아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끌고 갑니다. 수원 화성박물관에는 그 당시 쓰였던 농로도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 농로는 거중기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한 기구다. 긴 장대 끝에 도르래를 달고 끈을 연결하여 돌을 높이 들어 올리는데 높이가 11m에 이른다. 수원 화성 축조에 사용한 이후에도 각종 궁궐 공사에 유용하게 활용됐다. 농로는 실제로 성을 쌓을 때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구조적으로 좀 크고요. 전통적인 도로래 원리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중기가 채석장에서 돌을 실어주면 성을 쌓는 재료를 실어주면 그것들이 수레들이 날라서 실제로 성을 쌓을 곳에서는 이 농로가 활용돼서 물레 역할을 하는 이것을 돌려서 이제 돌을 들어 올리면 원하는 위치로 이제 끌어서 성을 쌓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농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중기는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역할을 했고
녹는은 현장으로 옮겨온 돌을 높이 들어 원하는 장소에 내려놓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거중기와 녹노의 원리는 오늘날 건설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는 도시 한복판. 그 옛날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건물을 쌓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 기계의 힘을 빌려 건물을 쌓아가고 있다. 올리시고요. 빌딩의 높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설 현장.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한 기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이게 타워 크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타워 크레인이 이제 건축 공사의 필수 장비인데 이게 이제 그 도르래를 이용해서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는 원리는 거중기 원리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데 이 건축 공사 사용하는 데는 이 장비가 없이는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냥 현대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은 도르래의 원리를 적절히 응용한 결과물로 거중기, 녹노처럼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린다. 저기 내려와 있는 그 와이어 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두 줄인데 요거는 이제 물건이 가볍기 때문에 두 선으로 내려와 있고 좀 무거워지면은 저거를 이제 네 선으로 내립니다. 네 선으로 내려가지고 중량을 그 배로 이제 뜨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이 높고 무거운 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두 손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은 상하 좌우 360도 회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회전, 이동 및 하강이 가능했다. 반면 거중기는 상하로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기능만 있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도르래 원리가 더욱 편리하게 발전을 한 것이다. 옛날에는 똑같습니다. 이런 큰 대규모 공사를 한다는 건 사람의 인력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런 인력이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왕조 시대의 그 노동이라는 건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조 시대가 갖는 이 거중기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현실적 문제, 위민 정책, 백성들에 대한 생각들의 학자와 그 시대를 가졌던 어떤 정조의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거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정조는 화성 성형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한 거중기를 매우 흡족해했다. 오늘날 거중기는 수원 화성의 상징적인 기구이자 실학자 정약용의 앞서간 과학정신의 구현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중기는 최초의 서양 기술과 동양 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정약용은 온갖 기술이 정교해지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했다. 수원 화성 공사 현장에서 그 신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리고 그의 실용적인 도전은 거중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원 화성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원 화성의 4대 문 중 남문인 팔달문. 화려하고 웅장한 누각과 웅성을 자랑하는 목조 문화재로 조선 후기 전형적인 성문 형태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팔달문은 보수공사를 마쳤다.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정밀안전 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2010년 6월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 3년 만에 모든 공사를 끝마치고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팔달문은 축성이 1795년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220여 년 만에 해체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팔달문 보수공사는 목조 건축물을 모두 해체한 뒤 낡은 자재는 교체하고 보강이 필요한 부재는 내구성과 강도를 높여 다시 조립하는 방식이었다. 최대한 원형을 살리기 위해 해체한 부재 대부분은 재사용했다. 보통 목재라는 특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뒤틀림 같은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서로 맞물려 있던 목재가 해체되면서 이 뒤틀림이 더 심해지게 되죠. 이를 바로잡아 가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작업은 매우 정밀한 인내와 또 정밀성을 요하는 아주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달문에서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다. 그 비밀은 이 거대한 성벽에 있다. 바로 성벽을 쌓는 재료가 벽돌이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 쌓았던 석성들은 화포 공격에 약해요. 이 벽돌을 쌓게 되면 화포 공격을 당했을 때 그 해당 부분만 구멍이 뻥 뚫리기 때문에 오히려 성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성벽은 화포 공격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러나 벽돌과 석회로 벽을 쌓고 그 안에 흙을 채워 넣으면 충격 범위가 좁아진다. 실제로 화성 곳곳에는 암석과 함께 벽돌을 많이 활용했는데 특히 공심도는 대부분 벽돌로 지었다. 공심동과 같은 군사 방어 시설에 벽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방어 시설을 더욱 철저히 세웠고 성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벽돌은 크기, 모양 등을 다양하게 낼 수 있어 대포나 총을 쏘는 구멍도 만들었다. 이러한 공심도는 수원 화성에서 처음 선보였지만 이미 중국에서는 벽돌을 적극 활용해 공심돈을 만들고 벽돌의 유용함을 언급했다. 벽돌은 용도가 다양해가지고 건물 지역이라든지 뭐 고분 이런 데는 삼국 초기부터 이미 많이 활용된 것이 지금 뭐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곽에 사용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려 시대부터 사용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고 특히 조선 시대 전기에 북한 지역에 있는 경성 등 5개 업성에 성곽의 축조 재료로 전투를 사용했다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온 벽돌은 삼국시대 특히 백제가 가장 많이 활용했다. 벽돌 무덤이라 불리는 무령왕릉을 보면 벽돌에 무늬를 새겨 넣었을 만큼 백제는 벽돌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그렇다면 그 옛날 벽돌은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일까? 전통 벽돌을 생산한다는 한 공장을 찾았다. 모든 작업은 기계화 현대화되어 있지만 그 옛날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내던 벽돌 생산 과정이 이 기계 안에 담았다고 한다. 벽돌은 먼저 질 좋은 흙을 선별해 고운 흙가루만 남을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물과 함께 반죽한다. 이 과정은 진공된 상태에서 프레스를 성형하고 있습니다. 프레스를 왜 성형하냐면 더 고압출을 위해서 성형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찍어낸 다음 건조를 시킨다. 벽돌은 두께와 모양, 날씨 등에 따라 건조 기간이 다르다. 건조시킨 벽돌을 가마에 넣고 구우면 짙은 회색빛의 전통 벽돌이 완성된다. 벽돌은
흙의 종류와 배합 비율에 따라 그 완성품의 색깔도 다르다. 우리나라 전통 벽돌은 전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돌은 가운데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워요. 구멍이 없다는 얘기는 가운데 구멍이 있으면 그 사이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빨리 마르고 빨리 익습니다. 근데 구멍이 없다는 거는 마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벽돌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물건을 말리는 드라잉 시스템에서는 전돌은 말리기가 어려워요. 당시 조선에서는 벽돌을 성곽이나 궁궐을 축조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극히 일부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지형이나 또 기후 여건이 전돌을 잘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잘 많이 남아있는 화강암의 우수한 재질이 있었고 또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전돌을 사용 안 해도 목조 건축이나 석조 건축으로서 그 대치를 할 수 있었는데, 말리기도 어렵고 제작할 수 있는 장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던 벽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약용은 화성 건축의 벽돌을 중요하게 사용했다. 그는 벽돌의 어떤 점에 주목했던 것일까? 전돌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따뜻해지고 한 번 따뜻해지면 쉽게 식지 않고 또 물을 머금었다가 아주 가물어서 건조할 때 물을 뿜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 안에 전돌을 사용하시면 습도도 조절되고 바깥 기온이 아무리 차도 전돌로 지은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차갑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화성을 시작으로 벽돌의 대중화를 꿈꾸었다. 당시 조선은 목재나 흙으로 된 집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에 큰 단점이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은 나무나 흙벽으로 된 조선의 주택은 화재에 취약하고 쉽게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정약용은 벽돌을 주목한 것이다. 전돌을 사용하는 수원, 화성이나 남한산성이나 이런 지역의 전돌 사용은 좀 신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전돌은 이미 중국과 교류가 많았던 우리의 입장에서 만드는 제조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수원, 화성의 경우에는 그 주변에 또 와장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마골을 만들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벽돌의 제작이 쉬운 것은 아니었으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목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던 당시의 실학자들은 중국의 벽돌 제작 과정을 익히고 이것을 일반화할 것을 적극 강조했다. 그 시작이 수원 화성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실용적인 건축 설계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신도시가 완성됐다. 최고의 군사들이 화성을 겹겹이 둘러싸 철통같이 경계했다. 그 결과 상인들과 백성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고 수원 화성은 도시로서의 기능을 시작했다. 개혁군주 정조가 왕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세운 신도시. 정조는 그 도시에서 그 꿈을 하나씩 실현시키기 시작했다. 수원 화성에는 매주 당시 장용영 군사들의 무예 훈련을 재현하고 있다. 무예 24기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무예의 정수를 골라서 군사들을 위한 훈련 교본을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무예에서도 장점을 따와서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양 3국의 그 무예의 정수가 총망라된 그런 무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예 24기는 정주의 명에 의해 간행된 무예도 보통제에 실린 24가지의 무예를 이르는 말이다. 이 24가지의 무예는 조선의 쓰라린 전쟁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정조는 활 대포만으로 전쟁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일본의 창검무예와 마상무예를 적극 받아들여 병사들에게 실용적인 무예를 익히게 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바로 무예 24기인 것이다. 실제로 무예도 보통지 편찬에 참여했던 실학자 이덕무 역시 무예의 실용성을 언급했다. 조정은 실용 있는 정책을 강론하고 백성은 실용 있는 직업을 지키고 무사들은 실용 있는 무예를 익힌다면 어찌 백성을 보호하는 데 걱정이 있겠습니까? 실학 사상의 중심은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정조 대왕께서는 그 부국 강병과 또 자주 국방을 위해서라면 우리 전통 무예뿐만 아니라 적국의 무예도 적극 받아들여서 우리의 그 군사들의 힘을 강성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런 실학 사상을 이 무예에서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조가 가장 추구했던 것은 화성건설이라는 그 국정 어떤 그 현안을 통해서 강력히 왕권을 구축하고 그 구축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런 혜택을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정조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 부분 실천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이 완성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했다. 정조는 수원 화성에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정책을 펼쳤고, 사대문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여 경기 남부의 최대 시장을 형성했다. 그 결과 화성의 경제가 발달할 수 있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조의 마음은 화성 축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조는 모든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했다. 강제 부역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백성이 자원해서 몰려들었다고 한다. 군주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자 했던 정조. 그 힘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함이었고, 수원 화성이라는 신도시에서 그 뜻을 실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수원으로 이제 들어오는 백성들에 한해서 10년 동안 군역의 의무 면제, 또 그간의 환곡 이자를 모두 탕감해 준다든가, 또 수원 출신에 한해서 그 과거 시험을 문과 시험, 무과 시험을 보게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엄청난 특혜들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수원 화성의 행궁. 행궁은 임금이 머무는 별궁을 이루는 말이다. 행궁 내의 전각, 낙담원. 이것은 정조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 공간이 왜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이제 진짜 정조가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탐정을 갖다가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죠?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백성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조가 기존의 어떤 국왕들과 달리 백성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공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원 화성이 완공됐을 당시에도 정조는 화성공사에 참여했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자 했다. 또한 정조의 지극한 효심은 노인 공경으로까지 이어져 이곳 행궁에서 양로잔치를 자주 베풀었다. 수원 화성은 임금이 군림하는 도시가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을 위한 도시였다.
외국의 그 문물의 장점과 우리의 고유의 것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 방어 시설물들이 전부 다양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 세 번째로는 그 실학의 정신 또는 과학의 정신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정조의 개혁 정신이 들어있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수원화성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존시키고 계승해야 될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실용적으로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답하고 있는 수원화성.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도전하고 실천했던 실학정신으로 설계한 최고의 건축물. 수원화성은 결코 역사가 아니다. 도시의 진정한 가치를 일러주는 미래지향적인 도시. 그것이 바로 수원화성이다.